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점 디렉터 머니매트릭스 이경우입니다. 오늘 100만달러 원탁회에서는 돈과 승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쉬운 말로 재테크라 하는 것이 기술일까요? 아니면 철학일까요?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문제가 생긴다면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지속되지 않음으로써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는 인문학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 공자, 맹자, 노자, 장자 등의 철학자들이 많던 시대에서는 철학과 사상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술적인 부분은 너무 미미하여 작은 역경에도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화약, 조선, 천문 등의 약간의 기술적인 차이로 인해서 나라가 흥망성쇠하는 일들도 빈번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반면 현대사회는 수용하기 힘들 만큼의 유용한 기술들이 시시각각으로 발견되고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사상과 철학이 왜소하다라는 자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에 대한 열풍이 부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국가대표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본인이 행복할 수 있을까, 해피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보스턴 대학 심리학과 스포츠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은 미국의 유명한 MLB, 보스턴 레드삭스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얼만큼 본인이 행복한가가 경기력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선수들의 경우에는 놀랍게도 부모님을 위해, 코치님을 위해, 나라를 위해 본인을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이기면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많은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스포츠 심리학을 통해서 박인비, 박태환, 손현재, 그리고 양학선 등의 대표적인 스포츠 스타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킴으로 인해서 증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술력이 부족함이 없는 투자 측면의 우리의 선택이 매번 만족할 만한 성과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의 심리적인 역할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각 인생의 국가대표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의 멘탈 트레이닝을 거쳐 오셨습니까? 또는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에 앞서 여러분들의 멘탈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우승, 금메달, 또는 돈, 명예, 어떤 성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목표는 핏빛같이 선명해야 여러분들이 인생 항로에 있어서 조난의 골짜기를 헤매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는 그야말로 청명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다든가 또는 그래본 경험 말입니다. 저도 이제 학생 시절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다가 보고 싶다는 생각에 집에서 가까운 영등포역으로 나가서 그리고 청량여행 기차를 전철을 타고 특히 생각만 해도 설레는 경춘선을 타고 훌쩍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서는 햇살을 느끼면서 사이다와 삶은 계란도 먹으면서 그런 여유를 만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춘천을 지나서 춘천에 도착하고 발걸음 닿는 대로 이제 이동을 하다 보니 중도역에 도달하게 됐고요. 중도에 들어가서는 이제 자전거도 타고 잔디에도 누워보고 하는 혼자만의 소풍을 경험하긴 했습니다. 물론 많은 강이 있는 풍경을 보고 즐거운 소풍을 하기는 했었지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원래 처음에 바다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매우 나름 즐거운 여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 여행이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 인생의 경우에는 다른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있고 과정이 있는 인생 여정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을 겁니다. 목적이 없는 항해는 모든 바람이 역풍인 것처럼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들은 각자 분야에서 전문가이십니다. 사회적 업무적인 능력은 모두들 출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투자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공부하는 학생도, 총을 쏘는 군인들도, 운동선수들 간에도 상위 30%는 존재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들은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요즘 사회는 손만 뻗게 되면은 충분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서적, 인터넷, 그리고 세미나, 전문가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중한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성공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정의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성공으로 집중하는 심리적 관점에 일관성은 있는지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다시 시청자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성공의 목표는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주 요약을 한다면 행복하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행복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질문이 좀 어렵죠? 조금 쉬운 상황에서 다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60세 정도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시고 그 시점에 이것만은 꼭 이루어져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세 가지를 꼽아보라고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경험상 많은 분들이 대동소이한 대답을 하게 되시는데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둘째로는 건강했으면 좋겠다. 셋째로는 아이들 잘 돼 있으면 좋겠다 라고들 말씀들 하십니다. 젊었을 때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그리고 이후에 병원에서 치료를 지속하는 것도, 또 자녀분들을 교육시키는 것, 그리고 결혼 전까지 뒷바라지를 하는 것도 결국 줄기가 되는 세 가지 모두 다 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돈이 아니지만 조건이 된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이번에는 얼만큼인지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how many가 many인지, 내가 흡족할 만큼의 많음이란 얼만큼인지를 정의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정의를 하기에 앞서서 기준을 정의하겠습니다. 심리적 기준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역사에서 불편한 속옷을 계속 입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과 트버스키는 프로스펙트 이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에서는 의사결정 형태를 준거 의존성, 민감도 체감성, 그리고 손실회피성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준거 의존성이란 의사결정이 절대적인 크기보다는, 즉 판단의 기준점에 근거하여 평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금융자산 3천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줄어 2천만 원이 됐고 B라는 사람이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늘어서 1,100만 원이 됐을 경우 금액의 절대적인 기준을 떠나서 B라는 사람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판단 기준이 각각 3천만 원과 1,000만 원에서 시작됐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민감도 체감성은 이익의 손실의 폭이 작을 때는 더 민감하고 이익과 손실의 변화폭이 커질 경우에는 민감도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5억에서 6억 원으로 상승했을 경우에 느끼는 상승의 느낌이 51억에서 52억으로 상승했을 때 느낌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기온이 1도에서 4도로 상승했을 때 21도에서 24도로 올라갔을 때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느끼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실회피 성향은 이익을 손실보다 더 크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가령 10,000원을 주었을 때의 느낌보다 10,000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같은 크기의 이익과 손실일 경우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 2에서 2.5배 손실에 대한 느낌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합니다. 이 이론을 코르셋의 대칭해서 비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를 조이고 가슴을 위로 올려주는 코르셋의 역사는 그리스의 청동기 시대인 미노스 문명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4,000년이 넘었던 거죠. 코르셋은 단순히 허리를 조여주는 역할을 넘어서 갈비뼈가 변형되거나 폐와 내장기관을 압박하는 수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연애 중에서 혼절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장시간 착용을 해서 사망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왜 이런 고통을 감내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여성들이 당대 미의 기준을 추정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이 불편한 속옷을 벗어버렸을 때 잃게 되는 손해보다 작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속옷들을 지속적으로 착용하게 된 배경에는 당대 미의 기준에서 벗어나기 싫은
안정지향적인 손실회피 성향이 투영됐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당대 여성들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큰 불편을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과 같은 간편한 속옷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던히 참을 수 있었던 겁니다. 기준점이 다른 거죠. 세 번째로 불편한 자세를 한참 있다가 잠깐 편한 자세로 가게 됐을 때 느끼는 행복감은 편한 자세로 있다가 더욱더 편한 자세로 갔을 때보다 훨씬 더 안락하게 느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시 여성들도 자신의 미모를 뽐내기 위해서 코르셋을 조였다 맸다 잠시 남들이 안 보이는 사이에 풀었을 때 큰 청량감을 느끼는 것이 계속해서 코르셋의 불편함을 감내할 수 있었던 원인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보시면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대상으로 고민하는 선택의 관점은 결국 경제적인 문제에 앞서서 일상에 접하는 모든 공통적인 문제에 접하게 되는 심리적인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많고 적음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기준을 지정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미루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변화와 성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와 성장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짐작하시다시피 반드시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계적인 연관성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변화를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콜라와 환타 앞에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음료들은 우리에게 갈증을 해소시켜 준다는 동일한 만족감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체품 사이에 고민이 되는 거죠. 패스트푸드에 콜라면 됐지 환타는 왜 발생했을까요? 1885년 페루에 콜라잎에서 추출한 코카와 아프리카의 콜라너트에서 추출한 카페인을 혼합하여 탄생한 코카콜라는 삽시간에 미국 전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콜라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보인 곳이 또 있었는데 그곳은 독일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 독일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콜라 소비량을 보였는데요. 콜라를 생산하던 공장은 40여 곳이고 콜라를 배급하던 배급소는 600곳이 넘었습니다. 1년에 생산하는 1939년에 생산한 콜라의 양은 450만 병이라고 하니 독일인들이 콜라를 얼마나 사랑했었는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콜라를 즐겼던 독일인들이 1941년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함으로 인해서 콜라의 원액을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코카콜라 지사장이었던 막스 카이트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콜라 원액을 구하지 않으면 당장 공장 문을 닫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국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콜라 원액을 구할 수는 없었기에 결과적으로 전쟁 중에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자로 콜라를 대체할 수 있는 음료를 만들자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유로 치즈와 버터를 만들다 남은 찌꺼기인 유정이라는 노란색 액체와 사과수린 사이다를 빚고 남은 섬유질 그리고 과일 주스와 약간의 탄산을 섞어서 콜라를 대체할 새로운 음료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막스 카이트는 이 새로운 음료의 이름을 공모하고 그중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판타지에서 차용하여 판타라는 이름을 결정했습니다. 훗날 1960년에 코카콜라가 환타를 정식으로 인수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종류의 환타와 콜라가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미뤄보면 그렇습니다. 난관과 필요는 변화의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환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콜라의 대체제로서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후에 시장에서 공존하고 있고 이런 사례는 투자 부문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험업계에 금리 연동형 상품 이외에 주가 지수 연동형 상품이 처음으로 발생한 것은 2003년 7월입니다. 이것이 왜 발생했을까요? 짐작으로 본다라면 기존의 어떤 수단들이 문제가 있고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수단이 강구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도 동일합니다. 19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18%, 20% 이상의 금리 혜택을 볼 때 다른 투자 수단을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추가적인 낙폭이 예상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수단, 주가지수 연동형 상품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안전을 위한 법적 제반 요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결국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최초에 발생을 했을 때는 이 낯선 상품에 대해서
경계 시선이 없지 않았으나 현재 투자 상품의 기본 두 축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시간의 변화, 환경의 변화가 있었기에 대체제의 탄생이 불가피할 때가 있습니다. 콜라와 한타가 그랬고요. 금리와 주가지수 연동형 상품이 그랬습니다. 대체제를 통한 일종의 진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어느 순간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헤아릴 수 없는 성과로 보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우리는 어떤 생소한 변화를 겪고 있을까요? 그 변화는 우리에게 어떤 관점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바람은 주가지수 3000 시대를 열기 위한 퀀텀 점프가 필요하다고 제안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지원들이 발표되고 있고 국민연금, 대학자금, 연기금 같은 자원은 충당할 만한 새로운 재원과 시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증세의 단계에 앞서 비과세 제도가 차근차근 정비가 되고 있고요. 첨단 기술은 가치 창출의 블루오션으로 기대받으면서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다음과 같은 사회의 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의 비중은 많아져서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명은 늘어났지만 건강수명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기술의 발전, 특히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IT 정보 기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전자신용사회도 심화되고 있고 부가적으로 이제 스위스 같은 곳에서는 방공호를 개선한 안전한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져 각광을 받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예측되는 변화를 한두 가지만 짚어볼까요? 앞서 7회에서 언급되었던 바이오 앤 헬스의 내용입니다만 우리나라 같이 약을 좋아하는 민족이 국가에서 세계적인 제약회사가 왜 없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됐었습니다. 만약에 세계적인 제약회사가 등장을 하게 된다면 지금 세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약이 수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많이 발병하고 가장 치명적이면서 가장 대중적인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라면은 암 치료제 또는 질병 예방 관련 시약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바이러스, 암 치료를 목표로 하는 괄목할 업체가 등장한 것은 이러한 인과적 예측에 부합되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물며 세계가 주목하는 국내 업체가 등장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타당한 귀결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홈쇼핑, 인터넷 쇼핑 등의 매출이 백화점을 넘어서는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전자상거래, 전자신용, 전자결제가 은행의 존재를 위협하는 추세에는 미국, 중국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데서도 점진적으로 은행의 부분 대체 역할을 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신용카드 광고를 보게 되면은 다 필요 없고 하나면 된다는 컨셉으로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신용카드 회사야 자기의 자사의 상품으로 단일화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고객의 니즈는 턱없는 많은 카드를 보유하고 싶지 않은 것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이유에서 시작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보유의 불편함 그리고 분실의 위험 등을 감안한다면 그 한 가지는 하나의 카드는 반드시 있어야 할까요? 그렇다면 다른 대체 수단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지갑보다 더 많이 획일적으로 몸에 지니는 것은 무엇일까요? 스마트폰의 전자지갑은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지식산업 소프트웨어로 구분되어지는 어플리케이션은 당장 기술적인 완성이 되어져 있을까요? 그리고 비록 완전 대체는 아니더라도 대체제 역할만큼의 편의성은 만들어져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고는 있을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다양한 질문들은 여러분들을 타당한 미래 예측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해한다면, 관점을 갖고 찾고자 한다면 예측 가능한 미래는 이미 우리의 손가락과 자판 사이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단서는 익숙함 안에서 답을 찾고 그 안에서 친화하려는 입장을 지향해야 된다는 것이 조건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변화 관점을 우리는 투자 측면에서 얼마나 수용해야 할까요? 이미 시대는 완전하다고 믿어지는 안정은 괄목할 성과를 낼 수 없는 시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대는 간혹 선택을 직면합니다.
항구에 머물 때 배는 언제나 안전합니다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일종의 변화를 통한 모험을 수용해야만 합니다. 모험을 수용한다는 것은 위험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고 위험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더욱 주목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지난 5월 13일에 개최된 글로벌 대체 투자 컨퍼런스에서도 공통적으로 언급된 부분입니다. 향후 투자 결정 방식이 어떤 자산에 투자할 것이냐가 아니고 어떤 위험에 투자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접근법이 리스크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인데 앞으로는 더 이상 부동산, 프라이빗 에쿼티, 헤지펀드 등의 투자 방식에 따른 기능적인 분류보다는 유동성과 투자 위험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간 익숙해하던 환경에서 변화에 속하는 것이고 파생된 위험을 감수하면서 관리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더욱 중요하도록 떠오르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트렌드와 기술이 전해주는 소식이 잘 소화되어 시청자 여러분께 균형 잡힌 관점을 소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지속적이더라도 그것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아인슈타인도 얘기했습니다. 이해하는 것과 보이는 것 사이에서 믿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변화에 앞서가는 관점을 일상에서 확인하게 되신다면 이는 곧 훌륭한 투자 성과로 보답하게 될 것입니다. 머니 매트릭스의 이경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